732년 유럽은 불타고 있었다. 아라비아 반도의 메마른 사막에서 시작된 이슬람 제국의 칼날은 단 100년 만에 세계를 정복했다. 페르시아의 고대 제국은 무너졌고 사산 왕조의 마지막 황제는 도망치다 자신의 신하에게 살해당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한때 헬레니즘 문명의 보석이었던 도시는 함락되었고 그 유명한 도서관의 마지막 두루마리들이 재가 되어 지중해 바람에 흩어졌다. 북아프리카 전체가 초승달의 깃발 아래 굴복했다. 카르타고의 폐허 위에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다. 세계의 절반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멈출 이유가 없었다. 711년 타리크 이븐 지아드가 이끄는 이슬람군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넜다. 단 7,000명의 병력으로 시작한 침공이었지만 그들 앞에선 서고트 왕국은 종이처럼 찢어졌다. 과달레테 전투에서 서고트의 로데릭 왕은 전사했고 그의 군대는 괴멸했다. 단 며칠 만에 수백 년간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던 기독교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톨레도의 왕궁은 약탈당했고 교회의 종들은 녹여져 무기가 되었다. 스페인은 이제 안달루스라 불렸다. 코르도바의 모스크에서 울려 퍼지는 아잔 소리가 한때 교회 종소리가 울리던 그 하늘을 채웠다. 정복은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완벽했다. 그리고 코르도바의 총독 압드 라흐만 가피키는 더 큰 꿈을 꾸었다. 그는 야심가였고 전사였으며 무엇보다 신앙인이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지도를 보며 그는 피레네 산맥 너머를 상상했다. 그곳에 아키텐이 있었다. 포도밭과 수도원으로 가득한 비옥한 땅. 그 너머에는 투르가 있었고 센 강을 따라 올라가면 파리가 있었다. 기독교 유럽의 심장부가 그의 칼끝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었다. 알라의 이름으로 그는 유럽 전체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로마가 한때 세계를 정복했듯이 이제는 이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차례였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왜냐하면 유럽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유럽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프랑크 왕국은 작은 공국들과 영지들로 산산조각 나 있었다. 메로빙거 왕조의 왕들은 무능했고 실질적인 권력은 궁제들이 쥐고 있었다. 황제도 없었고 통일된 군대도 없었다. 그저 각자의 성에서 자기 땅만 지키는 흩어진 전사들과 서로를 의심하고 질투하는 귀족들 뿐이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 이 땅은 혼돈 그 자체였다. 통일된 지휘체계는 꿈도 꿀 수 없었다. 각자 도생의 시대였다. 누가 이슬람의 철기병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경고는 이미 와 있었다. 아키텐의 마을들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기둥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쪽까지 보였다. 난민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옷은 찢어지고 발은 피투성이가 된 채 도망쳐 왔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악몽 그 자체였다. 그들이 온다. 말을 탄 악마들이 온다. 멈출 수 없다. 칼에 찔린 자들은 운이 좋은 편이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공황이 마을에서 마을로, 수도원에서 성으로 퍼졌다. 사제들은 기도했고 농민들은 울었으며 귀족들은 망설였다. 유럽은 붕괴의 직전이었다. 문명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한 남자가 그들의 앞을 막아설 것이었다. 샤를 마르텔, 망치라 불리는 자. 그는 왕이 아니었다. 궁제일 뿐이었다. 황제의 자식도 아니었다. 사생아로 태어나 반란과 전쟁 속에서 단련된 군인이었다. 비단 망토가 아닌 피 묻은 철갑옷을 입은 자, 궁정의 음모가 아닌 전장의 진흙 속에서 권력을 쟁취한 자, 그리고 그는 이 대륙의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는 싸울 것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륙 전체가 멸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신앙과 운명 그리고 불꽃이 하나의 전장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퀴 아래 수천 명이 죽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샤를 마르텔은 누구였는가? 그는 어떻게 유럽의 구원자가 되었는가? 그의 이야기는 권력과 생존, 그리고 의지의 이야기다. 샤를 마르텔은 688년경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프랑크 왕국의 궁제 피핀 2세였지만 그의 어머니는 정실 부인이 아니었다. 중세에서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정통성 없는 자식, 왕위 계승권 없는 아들, 피핀이 죽었을 때 샤를의 계모는 그를 감옥에 가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이 권력을 잇기를 원했다. 샤를은 어둠 속에서 몇 년을 보냈다. 하지만 감옥이 그를 부러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탈출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다. 717년부터 720년까지 프랑크 왕국은 내전으로 찢어졌다. 샤를은 반란군을 이끌었다. 그에게는 화려한 군대도 충성스러운 귀족들도 없었다. 그가 가진 것은 분노와 결단뿐이었다. 그는 숲속에서 게릴라전을 벌였고 매복 공격으로 적을 격파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더 많은 병사들이 그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 빈시 전투, 아마블레프 전투, 수아송 전투, 그는 이겼다. 계속해서 이겼다. 그의 적들은 그를 망치라 불렀다. 왜냐하면 그는 적을 부수고 박살내고 분쇄했기 때문이다. 협상은 없었다. 자비도 없었다. 오직 철과 의지만이 있었다. 720년 샤를 마르텔은 프랑크 왕국의 궁제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그들은 그를 찬탈자라 불렀다. 사생아라 조롱했다. 하지만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는 강했고 무자비했으며 무엇보다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의 군대는 특별했다. 다른 유럽의 귀족들과 달리 마르텔은 농민들을 징집했다. 사냥꾼들, 농부들, 대장장이들, 화려한 갑옷도 없고 귀족의 혈통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위해 싸웠다. 그들의 땅, 그들의 가족, 그들의 삶. 약탈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마르텔은 이것을 이해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먹었고 함께 행군했으며 함께 잠들었다. 그는 왕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군인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그는 전술의 천재였다. 사막의 기병들은 속도와 충격에 의존했다. 넓은 평원에서 그들은 무적이었다. 하지만 유럽은 사막이 아니었다. 마르텔은 지형을 이해했다. 숲, 언덕, 진흙, 이것들은 말의 적이었다. 그는 적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유인할 계획을 세웠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가 전장을 선택할 것이었다. 그가 조건을 정할 것이었다. 732년 가을 압드알 라흐만의 군대가 루아르 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마르텔은 움직였다. 그는 3만 명의 병력을 모았다. 귀족들도 이번에는 합류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슬람군은 푸아티에를 향하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투르가 있었다. 투르의 성 마르티노 수도원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수도원 중 하나였다. 금, 은, 성유물들로 가득했다. 그것은 미끼였다. 완벽한 미끼였다. 마르텔은 투르와 푸아티에 사이 숲으로 둘러싸인 고원을 선택했다. 오래된 로마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었지만 양옆은 울창한 숲이었다. 기병대가 기동할 공간이 제한적이었다. 완벽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여기서 선을 긋는다. 여기서 그들을 막는다. 후퇴는 없다. 밤이 되면 마르텔은 군영을 돌아다녔다. 횃불빛 아래 그는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너희가 싸우는 것은 왕을 위해서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다. 너희 뒤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다. 너희 아내들, 너희 아이들, 너희 땅. 만약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 모두가 사라진다. 너희는 성벽이다.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해했다. 이것은 명예를 위한 전투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전투였다. 날씨도 마르텔의 편이었다. 10월에 차가운 비가 내렸고 지늘기기를 덮었다. 사막에서 온 말들과 병사들에게 이것은 낯설고 적대적인 환경이었다. 추위가 그들의 뼛속으로 스며들었다. 반면 프랑크인들은 이런 날씨에 익숙했다. 이것은 그들의 땅이었다. 그들의 겨울이었다. 마르텔은 부관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방패벽을 유지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대형을 깨지 마라. 그들이 돌격해오면 받아내라. 그들을 쫓아가지 마라. 숲이 우리의 요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거의 속삭이듯. 그들은 여기서 무덤을 찾을 것이다. 무대는 준비되었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르텔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왔다. 압드, 알, 라흐만 알, 가피키의 군대가 북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이 논쟁한다. 어떤 연대기는 8만이라 했고 어떤 이는 4만이라 했다. 진실은 아마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멈출 수 없어 보였다는 것이었다. 아키텐을 가로지르는 그들의 행군은 재앙이었다. 보르도가 먼저 함락되었다. 도시의 성벽은 공성 무기 없이도 무너졌다. 왜냐하면 수비대가 도망쳤기 때문이다. 거리는 약탈당했고 교회는 불탔으며 귀족들의 저택은 텅 비었다. 금은 보화가 마차에 실렸다. 여자들은 역사는 그들의 운명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어떤 것들은 기록하기에 너무 끔찍하다. 아키텐의 공작 외드는 저항을 시도했다. 용감한 시도였다. 그는 자신의 기사들을 이끌고 이슬람군과 맞섰다. 그랑리웨 강가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그것은 학살이었다. 프랑크 기사들은 용맹했지만 훈련과 경험에서 압도당했다. 이슬람 기병대는 파도처럼 그들을 덮쳤다. 웨드의 군대는 산산조각 났고 그 자신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쳤다. 그는 북쪽으로 달렸다. 마르텔을 찾아서 그의 적이자 이제는 그의 유일한 희망인 남자를 압드 알 라흐만의 군대는 계속 북상했다. 그들은 승리의 기세를 탔다. 그들의 말발굽이 먼지 구름을 일으켰고 그들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초승달의 상징이 프랑스의 하늘 아래 휘날렸다. 그것은 악몽 같은 광경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부유했다. 수개월간의 약탈로 그들은 금, 은, 보석, 비단으로 가득했다. 노새와 마차들이 전리품으로 무거웠다. 병사들은 웃었고 노래했으며 더 많은 것을 꿈꾸었다. 투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파리가 있었다. 하지만 성공이 그들을 방심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압드 알 라흐만의 실수였다. 그의 군대는 더 이상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그들은 약탈자들이 되어 있었다. 전사가 아니라 도둑들. 그들의 말은 전리품으로 지쳤고 그들의 대오는 느슨했으며 그들의 경계는 해이해졌다. 왜 경계해야 하는가? 누가 감히 그들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두 군대의 대조는 극명했다. 이슬람군의 기병들은 화려했다. 다마스쿠스의 비단과 톨레도의 강철로 치장했다. 그들의 갑옷은 햇빛에 반짝였고 그들의 말은 아라비아 순종이었다. 빠르고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의 깃발은 색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들의 무기는 예술품처럼 정교했다. 그들은 100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군대처럼 보였다. 실제로 그랬으니까. 반면 프랑크 군대는 초라했다. 녹슨 쇠사슬 갑옷, 평범한 나무 방패, 투박한 철투구. 농부들이 입은 갑옷은 제대로 맞지도 않았다. 어떤 이들은 갑옷조차 없었다. 그저 가죽 조끼와 기도뿐이었다. 그들의 무기는 단순했다. 창, 도끼, 칼, 화려함은 없었다. 하지만 실용적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절박함.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여기서 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 10월 초 두 군대가 투르와 푸아티에 사이에서 마주쳤다. 정확한 위치는 역사에서 잊혀졌지만 어떤 이들은 그곳을 순교자들의 들판이라 불렀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죽을 것인지 예감하듯이 압드 알 라흐만은 자신의 말에서 내려다보며 프랑크 군대를 관찰했다. 그는 미소 지었을지도 모른다. 저 초라한 농민들이 자신의 정예 기병대를 막을 수 있다고? 우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러운 지휘관이었다. 그는 먼저 정찰대를 보냈다. 숲을 조사하게 했다. 지형을 파악하게 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마르텔도 기다렸다. 그의 병사들은 방패벽을 형성했다. 어깨를 맞대고 방패를 겹쳐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성벽처럼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조용히, 고요하게, 마치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리고 기다렸다. 인내심이 그들의 무기였다. 며칠이 지났다. 양 군대는 서로를 바라보며 대치했다. 긴장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병사들은 불안했다. 언제 시작될 것인가? 언제 피가 흐를 것인가? 압드 알 라흐만은 초조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병사들은 전리품을 지키느라 분산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732년 10월 10일 토요일 그가 결정을 내렸다. 공격. 그의 나팔수들이 신호를 불었다. 그 소리가 계곡을 가득 채웠다. 드럼이 울렸다. 기도가 외쳐졌다. 알라후 아크바르. 그리고 기병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르텔은 자신의 자리에 섰다. 중앙에 그의 병사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그는 명령을 외쳤다. 버텨라. 대형을 유지하라. 그들이 파도라면 우리는 절벽이다. 프랑크인들은 그들의 방패를 움켜쥐었다. 그들의 창을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무대는 완벽히 준비되었다. 문명과 문명의 충돌, 신앙과 신앙의 대결, 그리고 역사의 방향이 결정될 순간이었다. 그리고 지옥이 풀려났다. 이슬람 기병대가 돌격했다. 수천 개의 말발굽이 땅을 두들겼다. 그 소리는 천둥 같았다. 아니, 천둥보다 더 무서웠다. 왜냐하면 천둥은 지나가지만 이것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땅이 흔들렸다. 말들의 콧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증기처럼 피어올랐다. 기수들은 창을 겨누었고 칼을 높이 들었으며 전쟁의 함성을 질렀다.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그것은 살아있는 철과 강철의 파도였다. 멈출 수 없어 보였다. 막을 수 없어 보였다. 프랑크인들은 그것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들은 기도했다. 어떤 이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떤 이들은 소변을 지렸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르텔이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망치가 하늘을 향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신호였다. 버텨라, 견뎌라. 그들은 방패를 더 단단히 움켜쥐었다. 창을 땅에 박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죽음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기병대가 프랑크 전열에 부딪혔다. 쿠앙! 금속이 나무를 때리는 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 비명소리가 하나로 섞였다. 창이 방패를 뚫었다. 칼이 갑옷을 찢었다. 말들이 울부짖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피가 튀었다. 첫 번째 줄에 프랑크인들이 쓰러졌다. 말발굽에 짓밟혔다. 창에 찔렸다. 칼에 베였다. 하지만 전열은 무너지지 않았다. 두 번째 줄이 앞으로 나섰다. 방패를 들어 올렸다. 세 번째 줄이 그들을 지탱했다. 그들은 어깨를 맞대고 발을 땅에 밟고 밀었다. 그들은 성벽이었다. 그리고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슬람 기병들은 그 성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멈췄다. 처음으로 그들이 멈췄다. 그리고 그때 지형이 그 역할을 했다. 숲이 양옆에서 기병대를 압박했다. 그들은 기동할 공간이 없었다.
뒤에서는 더 많은 기병들이 밀어붙였고 앞에서는 프랑크인들이 버티고 있었다. 혼란이 시작되었다. 말들이 서로 부딪혔다. 기수들이 떨어졌다. 속도의 이점이 사라졌다. 그리고 속도 없는 기병대는 그저 혼란스러운 표적일 뿐이었다. 프랑크인들은 반격했다. 그들의 창이 말의 가슴을 찔렀다. 도끼가 기수를 말에서 끌어내렸다. 칼이 다리를 베었다. 그들은 야만적으로 싸웠다. 기술이 아니라 힘으로, 우아함이 아니라 절망으로. 한 프랑크 농부는 떨어진 기수의 목을 맨손으로 비틀었다. 한 대장장이는 자신의 망치로 말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들은 집과 가족을 위해 싸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중앙에서 샤를 마르텔은 악마처럼 싸웠다. 그의 망치가 공중에서 휘둘러졌다. 갑옷을 입은 기수를 말에서 떨어뜨렸다. 투구를 쪼갰다. 방패를 부쉈다. 그의 주위에는 시체들이 쌓여갔다. 사람과 말이 뒤섞인 더미. 그는 쉬지 않았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버텨라, 그가 외쳤다. 이들은 지나갈 수 없다. 그의 병사들은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도 버텼다. 몇 시간이 지났다. 이슬람 기병대는 계속해서 돌격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매번 그들은 프랑크 전열을 밀어붙였다. 매번 피가 흘렀다. 매번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만 전열은 무너지지 않았다. 마치 의지로 만들어진 벽처럼 그것은 서 있었다. 오후가 되자 전장은 지옥의 풍경이었다. 땅은 피로 젖었다. 진흙과 피가 섞여 붉은 진창이 되었다. 시체들이 쌓여 있었다. 너무 많아서 살아있는 이들이 그 위를 밟고 다녀야 했다. 말들이 울부짖으며 죽어갔다. 다리가 부러진 채로, 내장이 쏟아진 채로.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팔이 잘린 자들, 얼굴이 베인 자들, 배를 찔린 자들. 공기는 피와 땀과 배설물의 냄새로 가득했다. 전쟁의 냄새였다. 압드알 라흐만은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 농민들이 그의 정예 기병대를 막고 있단 말인가. 그는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다. 그의 최정예 부대를 보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프랑크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바위였다. 그들은 산이었다. 그리고 파도는 산을 움직일 수 없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마치 전장의 피를 반영하듯이 양쪽 군대는 지쳐 있었다. 이슬람 기병대는 뒤로 물러났다. 프랑크인들은 그들의 자리에 섰다. 아무도 승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그저 생존만이 있었다. 밤이 내렸다. 전장 위로 침묵이 깔렸다. 신음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들렸다. 부상자들의 울음, 죽어가는 자들의 기도. 양쪽 진영에서 횃불이 켜졌다. 그 빛 속에서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피로, 공포, 그리고 끝나지 않은 무언가로 가득한 얼굴들. 마르텔은 자신의 지휘관들을 모았다. 그들은 모닥불 주위에 앉았다. 너무 지쳐서 말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내일, 마르텔이 말했다. 내일 우리는 끝낸다. 우리는 밤과 새벽 사이의 벽이다. 그들은 지나갈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단호했다. 지휘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죽을 준비가.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이었다. 이것은 문명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빛을 붙잡고 있었다. 아직은 새벽이 밝았다. 안개가 전장을 덮었다. 두껍고 차갑고 유령처럼 시체들이 안개 속에서 형체만 보였다. 어제의 학살이 하얗게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냄새는 가릴 수 없었다. 죽음의 냄새, 피의 냄새가 새벽 공기를 채웠다. 까마귀들이 이미 모여들고 있었다. 검은 날개가 하늘을 가렸다.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곧 더 많은 먹이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 양쪽 군대는 다시 대열을 정비했다. 프랑크인들은 죽은 동료들의 자리를 메웠다. 방패를 집어들었다. 창을 세웠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렸다. 어제의 전투가 그들의 몸에 새겨져 있었다.
근육은 쑤셨고 상처는 욱신거렸으며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섰다. 다시. 왜냐하면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압드 알 라흐만도 자신의 군대를 재정비했다. 밤새 그는 고민했다. 이 완고한 프랑크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후퇴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는 너무 깊이 들어왔다. 너무 많이 약속했다. 다마스쿠스의 칼리프에게, 그의 병사들에게, 알라에게. 아니, 그는 계속해야 했다. 그는 더 강하게 공격할 것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것이다. 그리고 이 농민들의 방패벽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아침 해가 안개를 뚫고 올라왔다. 황금빛이 전장을 비췄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양쪽은 서로를 보았다. 여전히 살아있는 적들을, 여전히 서 있는 자들을. 긴장이 다시 공기를 압박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오늘 이 결정의 날이라는 것을. 드럼이 울렸다. 이슬람 진영에서 느리고 깊고 위협적인 리듬. 쿵, 쿵, 쿵. 심장 박동처럼, 아니면 죽음의 행진처럼. 그리고 나팔이 울려 퍼졌다. 날카롭고 높고 전쟁의 소리. 압드 알 라흐만이 자신의 말 위에서 칼을 높이 들었다. 햇빛이 그 칼날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알라를 위하여 그가 외쳤다. 승리를 위하여 돌격. 다시 한번 지옥이 풀려났다. 기병대가 앞으로 쏟아졌다. 어제보다 더 많았다. 어제보다 더 결연했다. 땅이 다시 흔들렸다. 천둥이 다시 울렸다. 말들의 함성, 사람들의 외침, 금속의 울림이 하나가 되어 공기를 찢었다. 살아있는 철의 파도가 다시 한번 프랑크 전열을 향해 달려왔다. 마르텔은 움직이지 않았다. 중앙에 바위처럼 그의 망치가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의 눈은 다가오는 적을 주시했다. 차갑게 계산하듯이. 대형을 유지하라. 그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가 드럼 소리를 뚫고 나왔다. 그들이 파도라면 우리는 바위다. 버텨라. 너희 아버지들을 위하여,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버텨라. 충격. 다시. 쿠앙. 세상이 폭발했다. 창과 칼과 방패와 살이 하나로 섞였다. 비명과 함성과 금소금이 귀를 찢었다. 피가 다시 흘렀다. 뼈가 다시 부러졌다. 사람들이 다시 죽었다. 전쟁은 어제의 반복이었지만 더 격렬했다. 더 절망적이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프랑크 전열은 다시 흔들렸다. 압박이 강했다. 너무 강했다. 몇몇 지점에서 방패벽이 휘어졌다.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슬람 기병들이 그 틈으로 밀고 들어왔다. 위험했다. 만약 한 지점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질 것이었다. 마치 둑이 터지듯이. 하지만 마르텔은 어디에나 있었다. 그는 약한 지점으로 달려갔다. 자신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그의 망치가 휘둘러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말들이 쓰러졌다. 기수들이 부서졌다. 여기서 그가 외쳤다. 여기서 그들을 막는다. 그의 주위에 프랑크 병사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틈을 메웠다. 다시 밀었다. 전열이 복구되었다. 성벽이 다시 섰다. 중앙에서 샤를 마르텔은 화신이 되었다. 전쟁의 신. 망치를 휘두르며 그는 외쳤다. 너희 아버지들을 위하여,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너희 땅을 위하여. 이들은 지나갈 수 없다. 그의 목소리가 전장을 가득 채웠다. 그의 모습이 모든 프랑크인들에게 보였다. 피로 뒤덮였지만 무너지지 않은,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싸우는, 그는 살아있는 상징이었다. 저항의 상징. 그리고 그것이 프랑크인들에게 힘을 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피로 물든 시간.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였다. 그리고 전투는 계속되었다. 끝없이, 무자비하게. 양쪽은 지쳐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것은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때 전환점이 왔다. 소문이 이슬람 진영에 퍼지기 시작했다. 속삭임이 대오를 따라 번졌다. 캠프가 공격받고 있다. 전리품이, 우리의 보물이. 그것은 거짓이었을 수도 있고 진실이었을 수도 있다.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병사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다. 공황이 시작되었다. 뒤쪽의 기병들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들의 전리품을 지키기 위해 수개월간 약탈한 금과 은과 보석들, 그것들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 대오가 흔들렸다. 혼란이 번졌다. 앞에서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압드알 라흐만은 그것을 보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질서를 회복하려 했다. 말을 달려 대오를 따라갔다. 외쳤다. 명령했다. 위협했다. 돌아서라, 싸워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혼란 속에 묻혔다. 그리고 그때 프랑크의 투창이 날아왔다. 그것은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갑옷을 뚫고 살을 찢고 심장까지. 압드알 라흐만알 가피키 코르도바의 총독, 이슬람 제국의 위대한 장군이 말에서 떨어졌다. 진흙 속으로, 피 속으로 그는 몇 번 숨을 헐떡였다. 그리고 죽었다. 그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정복하려 했던 그 하늘을.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사령관이 죽었다. 압드알 라흐만이 죽었다. 그것은 이슬람군의 심장을 찔렀다. 그들의 지도자가 사라졌다. 그들의 방향이 사라졌다. 그들의 희망이 사라졌다. 패닉이 공황으로 변했다. 대오가 완전히 무너졌다. 후퇴가 시작되었다. 아니, 후퇴가 아니었다. 도주였다. 마르텔은 그것을 보았다. 그는 기회를 포착했다. 전진, 그가 명령했다. 지금이다. 그들을 부숴라. 프랑크인들은 포효하며 앞으로 돌진했다. 하루 종일 방어만 했던 그들이 이제 공격했다. 지친 몸이었지만 승리의 냄새가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들은 도망치는 적을 쫓았다. 베었다. 짓밟았다. 복수했다. 전장은 혼돈이 되었다. 이슬람군은 무질서하게 달아났다. 말을 버리고 무기를 버리고 전리품을 버리고 오직 살기 위해 달렸다. 프랑크인들은 그들의 뒤를 쫓았다. 학살이 아니라 정의라고 믿으며 그들의 마을을 불태운 자들에 대한, 그들의 가족을 죽인 자들에 대한. 해가 질 무렵 전투는 끝났다. 초승달의 깃발이 진흙 속에 떨어져 있었다. 화려한 비단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이슬람군은 달아났다. 남쪽으로, 피레네 산맥 너머로, 그들이 왔던 곳으로.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프랑크인들은 서 있었다. 전장 한가운데 지쳐 있었고 피로 뒤덮여 있었고 부상당해 있었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그리고 승리했다. 유럽은 살아남았다. 문명은 지켜졌다. 마르텔은 자신의 망치를 내려다 보았다. 피로 미끄러웠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축복처럼, 아니면 경고처럼. 밤이 내렸다. 승리의 밤이었지만 조용했다. 환호는 없었다. 축제도 없었다. 프랑크인들은 너무 지쳐 있었다. 그들은 모닥불 주위에 앉았다. 말없이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음미하며. 어떤 이들은 울었다. 죽은 동료들을 위해. 어떤 이들은 기도했다. 신에게 감사하며. 어떤 이들은 그저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전투가 그들의 눈 속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이슬람군은 남쪽으로 도망쳤다. 밤의 어둠 속으로. 그들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다. 지휘관도 없고 방향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들은 무기를 버렸다. 갑옷을 벗어던졌다. 전리품조차 내팽개쳤다. 금과 은이 길가에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춰서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생명이 금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언덕 위에서 프랑크의 정찰병들이 그들을 지켜보았다. 추격할 수도 있었다. 더 많이 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르텔은 명령하지 않았다. 그들을 가게 두라. 마르텔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이 땅은 이미 충분한 피를 마셨다. 그들이 돌아가서 이야기를 전하게 하라. 유럽은 정복할 수 없다고.
프랑크인들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의 장군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해했다. 복수는 만족스럽지만 지혜는 더 가치 있다. 살아있는 도망자들이 죽은 적들보다 더 나은 경고가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전장의 모습은 끔찍했다. 안개가 걷히자 학살의 규모가 드러났다. 수천 구의 시체가 들판을 뒤덮었다. 사람과 말이 뒤섞여 있었다. 피가 땅에 스며들어 진흙을 검붓게 만들었다. 까마귀들이 잔치를 벌였다. 하늘은 그들의 날개로 검게 물들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시체들 사이를 걸었다. 친구를 찾으며 형제를 찾으며 그리고 울었다. 수도사들이 도착했다. 투르의 수도원에서 그들은 축복을 가져왔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그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불렀다. 투르의 기적, 신이 개입했다고. 성 마르티노가 프랑크인들을 도왔다고. 농민들은 그 이야기를 믿었다. 믿고 싶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제국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이 너무나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분명 신이 함께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마르텔은 알고 있었다. 신이 도왔을 수도 있지만 승리는 인간의 것이었다. 피와 땀과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신은 강한 자를 돕는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강했다. 매장이 시작되었다. 프랑크인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묻었다. 나무 십자가를 세웠다. 이름을 새겼다. 평범한 이름들, 농부, 대장장이, 사냥꾼,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전설이 되었다. 유럽을 구한 자들로. 이슬람군의 시체들은 역사는 그들에 대해 침묵한다. 아마도 그들은 그저 묻혔을 것이다. 대량 무덤에 아니면 불태워졌을 것이다. 이름 없이, 기도 없이 그들은 멀리서 왔다가 멀리서 죽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애도하지 않았다. 승자의 역사는 패자에게 자비롭지 않다. 며칠 후 마르텔은 전장을 혼자 걸었다. 매장은 끝났고 시체들은 사라졌다. 하지만 땅은 여전히 검붉었다. 푸른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걸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승리인가? 수천 명이 죽었다. 가족들이 파괴되었다. 땅이 황폐해졌다. 하지만 유럽은 살아남았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는 무릎을 꿇었다. 땅에, 그리고 손으로 흙을 만졌다. 차갑고 축축했다. 피로 용서하라. 그가 속삭였다. 누구에게? 신에게? 죽은 자들에게? 땅 자체에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북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집으로, 그의 백성들에게로. 그는 말했다. 단호하게. 신은 우리에게 승리를 준 것이 아니다. 경고를 주었다. 유럽은 깨어났다. 그 말은 진실이었다. 투르 전투는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유럽은 산산조각 난 땅이었지만 이제 위협을 보았다. 공통의 적을, 공통의 위험을.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기 시작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프랑크인들은 죽은 자들을 묻기 시작했다. 나무 십자가 아래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장더 농부, 피에르 더 대장장이, 앙리 더 사냥꾼, 평범한 남자들, 평범한 이름들. 하지만 그들은 영웅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섰기 때문이다. 도망칠 수 있었지만 싸웠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름은 연대기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아이들이 기억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전설이 태어난다. 겨울이 왔다. 서리가 전장을 덮었다. 하얗게, 순결하게, 마치 자연이 상처를 가리려는 것처럼 눈이 내렸고 피의 흔적을 지웠다. 봄이 오면 풀이 다시 자랄 것이다. 꽃이 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땅은 기억한다. 땅은 항상 기억한다. 마르텔은 북쪽으로 돌아갔다. 말을 타고 천천히. 그의 군대가 그를 따랐다. 침묵 속에서. 승리의 행진이 아니었다. 생존자들의 귀환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울며 기뻐하며 그들의 남편들이, 아들들이, 아버지들이 돌아왔다. 모두는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남쪽에 남았다. 나무 십자가 아래. 하지만 충분히 많은 이들이 돌아왔다. 삶은 계속될 것이다. 샤를 마르텔은 자신의 홀로 들어갔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는 왕좌에 앉지 않았다. 그는 왕이 아니었으니까. 그는 그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으로 끝인가? 아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들은 다시 올 것이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 아들들의 시대일지도. 하지만 그들은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밤이 깊었다. 촛불이 홀을 희미하게 밝혔다. 마르텔은 혼자였다. 그는 기도했다. 신에게, 우리에게 평화를 샀는가? 아니면 단지 시간을? 대답은 없었다. 오직 침묵만, 그리고 촛불의 깜빡임만. 그는 알 수 없었다.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미래는 신만이 아는 것이었다. 몇 주 후 샤를 마르텔은 자신의 홀로 돌아왔다. 귀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에는 그를 경멸하던 자들, 사생아라 비웃던 자들, 찬탈자라 불렀던 자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무릎을 꿇었다. 그 앞에.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궁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독교 세계의 구원자였다. 유럽의 방패였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일어나라, 마르텔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단호했다. 나에게 무릎 꿇지 마라.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그저 내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하지만 귀족들은 알고 있었다. 그는 겸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현실적이었다. 왕관은 종이 왕관이었다. 진짜 권력은 칼과 의지에서 나왔다. 그리고 마르텔은 둘 다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큰 연회가 열렸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고기가 구워졌고 맥주가 흘렀으며 음유 시인들이 노래했다. 투르의 영웅에 대한 노래, 망치를 휘두른 자에 대한. 하지만 마르텔은 웃지 않았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앉아서 생각했다. 모든 사람이 축하하는 동안 그는 미래를 계산하고 있었다. 연회가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장군들을 불렀다.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자들. 촛불빛 아래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들어라, 투르는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우리는 한 번의 공격을 막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스페인에 있다. 여전히 강하다. 여전히 야망을 품고 있다. 장군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들은 다시 올 것이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 아들들의 시대일지도. 하지만 그들은 올 것이다. 그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다. 밖은 어두웠다. 별들만이 하늘을 밝혔다.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성을 지어라. 군대를 훈련시켜라. 단결하라. 분열된 땅은 정복당하기 쉽다. 하지만 통일된 땅은 그는 멈췄다. 그리고 돌아보았다. 통일된 땅은 무적이다. 만약 다음 파도가 온다면 우리는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 더 단단하게, 더 하나로. 그의 말은 씨앗이었다. 천천히 싹을 틔울 씨앗. 유럽이라는 개념의 씨앗. 수백 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되었다. 투르 전투에서, 피와 철 속에서. 마르텔은 또한 자신의 아들을 불렀다. 피핀, 젊은 남자였지만 아버지의 눈을 가진 강철 같은 눈. 아들아, 마르텔이 말했다. 나는 너에게 왕국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남긴다. 교훈을. 피피는 경청했다. 그의 아버지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첫째, 힘은 혈통에서 나오지 않는다. 의지에서 나온다. 나는 사생아로 태어났다. 하지만 나는 프랑크의 구원자가 되었다. 혈통이 아니라 행동이 너를 정의한다. 피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했다. 둘째, 혼자서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다. 나는 귀족들과 농민들을 하나로 묶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따랐다. 왜?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비전을, 생존의 비전을. 리더는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존중은 행동으로 얻는다. 셋째, 마르텔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더 진지해졌다. 만약 파도가 다시 온다면 우리 시대가 아니라 내 시대에 더 강하게 쳐라. 더 빠르게, 더 결단력 있게 적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라. 하지만 승리 후에는 관대해라. 왜냐하면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국을 세우는 방법이다. 피피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그의 아들 샤를마뉴도 배울 것이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교훈을, 그리고 그 교훈들로 그는 제국을 건설할 것이었다. 진짜 제국을. 카롤링거 제국, 서유럽의 재탄생. 하지만 그것은 아직 미래의 일이었다. 마르텔은 계속해서 일했다. 투르 이후에도 그는 성을 건설했다. 도로를 수리했다. 교회를 재건했다. 그는 단순히 방어한 것이 아니었다. 건설했다. 문명을 재건했다. 로마가 무너진 후 잃어버린 것을 천천히 돌 하나씩, 법 하나씩. 그는 또한 싸웠다. 계속해서 작센족에 대항하여, 프리지아인들에 대항하여, 부르군디안들에 대항하여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멈추는 것은 약함을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함은 초대장이었다. 적들에게. 그의 망치는 계속해서 떨어졌다. 투르에서처럼 무자비하게, 효과적으로.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있을 때 그는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촛불 앞에서 신이시여, 그가 속삭였다. 제가 평화를 샀습니까? 아니면 단지 시간을? 대답은 여전히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물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수천 명이 죽었다. 그의 명령으로, 그의 전략으로. 그들의 피가 그의 손에 있었다.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씁쓸했다. 741년 샤를 마르텔은 병으로 쓰러졌다. 그는 늙었다. 피곤했다. 전쟁에 지쳤다. 그는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렸다. 그의 아들들이 그 곁에 있었다. 피핀과 카를로만. 나의 땅을 나누어라, 그가 말했다. 약한 목소리로. 하지만 절대 서로 싸우지 마라. 적은 밖에 있다. 안에 있지 않다. 단결하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청했다. 나를 왕처럼 묻지 마라. 나는 왕이 아니었다. 군인으로 묻어라. 나의 망치와 함께. 그리고 그것을 동쪽으로 향하게 하라. 경고로. 만약 그들이 다시 온다면 망치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10월 22일 741년 샤를 마르텔은 죽었다. 그는 왕관 없이 죽었다. 하지만 전설로 죽었다. 그의 장례식은 장엄했다. 귀족들과 농민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울었다. 적이었던 자들조차. 왜냐하면 그들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을 구했다고. 그가 유럽을 구했다고. 그는 생든이 대성당에 묻혔다. 그의 망치와 함께. 동쪽을 향해 그의 무덤 위에는 단순한 비문이 새겨졌다. 샤를, 망치, 프랑크의 수호자. 화려한 찬사는 없었다.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이 말했다. 그의 후손들은 그의 유산을 이어받았다. 피피는 왕이 되었다. 진짜 왕. 메로빙거 왕조를 끝내고 카롤링거 왕조를 시작했다. 그리고 피핀의 아들 샤를마뉴는 황제가 되었다. 로마 황제, 서로마 제국의 재건자. 그는 유럽을 통일했다. 할아버지가 꿈꾸던 것을 샤를마뉴의 궁정에서 음유시인들은 노래했다. 투르 전투에 대해, 망치에 대해, 3만 명의 프랑크인들이 이슬람의 파도를 부순 날에 대해. 이야기는 점점 더 장대해졌다. 과장되었다. 신화가 되었다. 하지만 핵심은 진실이었다. 한 남자가 섰다. 그리고 유럽은 살아남았다. 세기가 지나갔다. 마르텔의 이름은 점차 잊혀졌다. 다른 영웅들이 왔다. 다른 전투들이 벌어졌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기억했다. 투르 전투는 전환점이었다고. 만약 마르텔이 패배했다면 유럽은 이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기독교는 사라졌을 것이라고, 서양 문명은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그것이 진실인가 우리는 알 수 없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다. 732년 10월 투르와 푸아티에 사이에서 3만 명의 프랑크인들이 섰다. 그들은 파도를 막았다. 그들은 승리했다. 그리고 유럽은 계속되었다. 오늘날 만약 당신이 프랑스를 여행한다면 투르 근처에서 당신은 여전히 들판을 볼 수 있다. 평범한 들판, 소들이 풀을 뜯는, 농부들이 경작하는, 아무 표시도 없다. 아무 기념비도 없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알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귀 기울인다면 당신은 느낄 수 있다. 바람 속에서 메아리를, 망치가 떨어지는 소리,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 남자들이 외치는 소리. 버텨라. 그것은 죽지 않는다. 그 메아리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일어서겠다는 선택, 싸우겠다는 선택, 생존하겠다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다. 샤를, 마르텔, 망치, 사생아에서 전설로, 죄수에서 구원자로. 그는 왕관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문명을 구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더 위대한 유산이다. 투르의 들판 위로 바람이 분다. 여전히, 영원히.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만약 당신이 듣는다면 당신은 들을 수 있다. 속삭임을, 망치가 일어났던 날에, 그리고 파도가 부서진 날에.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새로운 영상을 조기에 시청하고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